인체 해부학은 사람들의 오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엑스레이라는 빛이 경이로운 새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페니실린이란 기적의 약이 수많은 연합군을 구해냈습니다. 전염병의 정체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발견이 의학 발전의 신기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의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숱한 생명을 구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의학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질병을 치료할 때 해부학적 지식보다 철학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했습니다. 외과 시술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사람 몸에 칼을 대는 건 역시 금기사항이었죠. 그래서 의사들 역시 인체의 내부 구조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체 해부학은 르네상스기에 와서야 그 싹이 트게 됩니다. 벨기에의 의사였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를 해부해 해부학을 연구하겠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사체를 조달했습니다. 베살리우스처럼 해부를 해보고 싶은 의학도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외부에서 사체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베살리우스가 파도바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고 있을 당시 마침 그의 친구가 사형 집행관 자리에 있었어요. 덕분에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가 저 친구하고 지목을 하면 그대로 형이 집행되었어요. 바일레빌 박사에 따르면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파브리카라고 불리는 인체 해부학 서적, 인체 구조에 관하여입니다. 1538년에 출간된 파브리카는 가장 위대한 의학 저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상 최초로 인체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묘사해 놓았기 때문에 의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의사들의 권위가 처음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은 것이었죠. 책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지식인들까지 이 책을 사서 보았으니까요. 책에는 인체 구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꼼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베살리우스 이후 인체 해부 실습은 의학 과정의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도 이끌어냈죠. 사람의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입니다. 하루에 10만 번도 넘게 뛰니까 70세가 되면 20억 번 이상을 뛰게 됩니다. 그렇게 1분에 20리터씩 혈액을 뿜어냅니다. 혈액은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길을 따라 몸 구석구석을 돕니다. 한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이어놓으면 그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구 둘레를 2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죠. 하지만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혈액의 순환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혈액이 연조직에 나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심장벽을 가로질러 이동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죠. 영국의 의사였던 윌리엄 하비도 그 학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심장의 역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부대 위에서 동물의 심장 박동에 관해 연구하면 할수록 혈액의 흐름에 관한 기존 학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는
어쩌면 혈액이 순환 운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죠. 해부를 통해 하비는 심장에는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제어하는 판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건 입구 역할만 했고 어떤 건 출구 역할만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었죠. 그는 심장이 혈액을 동맥 속으로 내뿜으면 정맥을 타고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며 그 과정은 끝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날에는 혈액이 인체를 순환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17세기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의료 지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죠. 논문 말미에 하비는 이번 발견은 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비의 발견으로 해부학과 외과 수술 분야는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써 더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었죠. 전 세계 외과 수술실에서는 출혈을 막고 환자의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지혈겸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간단한 도구지만 윌리엄 하비의 위대한 발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혈액에 관한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은 1900년 비인에서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엄청난 수혈 열풍이 불었습니다. 처음엔 임상 효과가 기막히게 좋다는 말들이 돌았죠. 하지만 몇 달 못 가 잘못된 수혈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왜 누구에겐 효과가 있고 누구에겐 없었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의사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그 답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혈액 표본을 섞은 다음 관찰해봤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섞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서로 엉기면서 끈적끈적해졌습니다. 면밀하게 관찰한 끝에 란트슈타이너는 수혈자의 혈액 속에 있는 항체라는 특정 단백질이 헌혈자의 척혈구에 있는 항원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순간 란트슈타이너는 모든 사람의 혈액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혈액은 4개의 혈액형으로 분명하게 나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각각을 A형, B형, AB형, O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는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에게서 혈액을 받을 때에만 수혈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란트슈타이너의 발견은 즉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수혈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됐고 무수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혈액형 분류가 정확해지면서 1950년대에는 장기 이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엔 미국에서만 3초에 한 번꼴로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혈이 없었다면 매년 450만 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인체 해부학 덕에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지만 고통에 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취가 없었으니 수술은 끔찍한 악몽이었죠. 환자를 수술대에 묶어놓고는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고통의 시간을 줄여줘야만 했습니다. 1811년에 수술을 받은 한 여인의 체험담입니다. 그 섬뜩한 칼이 파고 들어와 정맥과 동맥, 살과 신경을 잘라내는데 비명을 질러도 된다는 의사의 충고는 별 도움이 안 됐죠. 어차피 수술 내내 비명을 질러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못 견디게 고통스러웠어요.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외과 의사의 칼에 몸을 내맡기느니 차라리 그냥 죽고 말겠다는 사람이 꽤 많았죠. 하든 박사에 따르면 수세기 동안 수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쓰였다고 합니다. 아편이나 맨드레이크의 뿌리 추출액 같은 것은 꽤 효과가 있었죠.
1840년대에는 보다 효과적인 마취제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호리스 웰스와 윌리엄 모턴은 보스턴의 치과 의사들로 서로 아는 사이였죠. 또 크로포드 롱은 조지아 작은 마을의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화학물질 2가지를 실험해봤습니다. 웃음가스라고도 부르는 이산화질소와 알코올과 황산의 혼합액인 에테르였죠. 정확히 누구의 발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의사가 다 자기의 발견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마취가 처음 일반에 선보인 것은 1846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모턴은 에테르로 수개월간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수술 환자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적정량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는 보스턴의 외과 의사와 의학도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개발한 특수장치를 선보이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목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에테르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외과 의사가 메스를 댔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내내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고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술의 고통이 해결된 것입니다. 마취법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도 마취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통은 견뎌내야지 털어내면 안 된다는 신앙 때문이었죠. 출산의 고통에 대해선 더 그랬습니다. 이 일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역할이 컸습니다. 1853년에 레오폴드 왕자를 출산하면서 클로로포름을 써보겠다고 자청했거든요. 그런데 약을 쓰니까 고통이 한결 덜해진 거예요. 그 후부터 산모들이 너도나도 클로로포름을 찾게 된 겁니다. 여왕이 효과를 봤다면 내게도 효과가 있겠지 한 거지요. 엑스레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어디를 절개해야 할지,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 총알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한 채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절개하지 않고도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의학은 일대 전기를 맞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예일대학의 역사 교수인 베티앤 홀츠먼 캐블레스를 찾아갔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다들 전기를 쓸 줄만 알았지 그 성질은 전혀 몰랐어요. 이건 진공관이에요. 제가 알기론 지멘스사가 렌트겐이 썼던 걸로 짐작되는 것을 똑같이 본떠 만든 복제품이죠. 여기에서 렌트겐은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렌트겐입니다. 1895년에 렌트겐은 진공상태의 유리관인 음극성관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공관에서 나온 광선에서 어떤 빛이 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검은 종이로 진공관을 싸맨 다음 실험실을 어둡게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진공관을 켰습니다. 잠시 후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사진 건판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죠. 거기서 나오는 광선이 모든 음극선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요. 또 자기력에는 반응을 안 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음극선처럼 비껴가게 할 수도 없었어요. 전혀 새로운 것이었죠. 그래서 X자를 붙인 거예요. 미지수란 뜻에서요? 그렇죠. 렌트겐은 이 신비의 광선을 너무도 우연히 발견했기에 엑스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몇 주일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렌트겐은 아내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여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당신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근데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믿을 일이야 하면서 아내의 손을 광선 아래에다 놓고 찍었어요. 그 영상은 이 사진하고 아주 비슷했을 거예요.
아내는 아마 이랬겠죠. 내 주검을 보아버렸구나. 그 시절에는 죽기 전에는 해골을 볼 수 없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못할 정말 일이었죠. 끔찍했겠네요. 감춰진 세계로 통하는 비밀의 문을 열어젖힌 것만 같았습니다. 렌트겐은 진단의학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막강한 신기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사를 통틀어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이 하나 없이 우연히 발견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엑스레이뿐이에요. 완전히 우연이었죠. 하지만 워낙 대단한 발견이라 즉시 전 세계가 인정을 했어요. 논란도 없었죠. 한두 주일 만에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날의 놀라운 과학기술 역시 렌트겐의 발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세밀히 진단하는 CT 촬영에서부터 머나먼 우주 저편에서 발생하는 X선을 탐지하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찬드라 X선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우연한 발견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엑스레이처럼 뜻하지 않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이번에 소개할 세균설처럼 여러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서로 더해져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1846년의 비인은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비인 종합병원에는 죽음의 망령이 떠돌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러 온 산모들이 숱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사망 원인은 산용열과 자궁 감염이었습니다. 병원에 새로 부임한 이그나즈 샘멜바이스 박사는 이런 상황에 몹시 놀란 한편 아주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병동이 2개 있었는데 한쪽 병동에선 의사들이 직접 아기를 받았고 다른 한쪽 병동에선 산파들이 아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샘멜바이스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이 직접 맡고 있는 병동의 산모들은 7%가 소위 말하는 그 산용열 때문에 죽어갔는데 산파들이 맡은 산모들은 겨우 2%만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도무지 석연치가 않았죠. 더 많이 배운 의사들 쪽이 뭐가 나아도 나아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샘멜바이스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은 산모들이 사망하면 그 부검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산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부검을 마친 의사들은 손도 안 씻고 아기를 받거나 산모들을 검진했어요. 꼭 자동차를 손보고 나서 그 기름 묻은 손 그대로 다른 차를 손보는 정비공 같았죠. 하긴 정비공이야 굳이 닦을 필요도 없긴 하죠. 샘멜바이스는 눈에는 안 보이는 무언가가 의사들의 손에 묻어와 산모들을 죽게 만드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장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의학도들의 손을 염소 용액으로 씻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모들의 사망률이 갑자기 1%로 뚝 떨어졌어요. 산파들 쪽보다도 낮았죠. 이 시험을 통해 샘멜바이스는 산용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병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46년엔 아무도 세균과 감염을 관련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샘멜바이스의 의견은 무시됐고 세균에 주목하는 과학자가 다시 나오기까지는 꼬박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파스테르였습니다. 파스테르는 자식 5 중 3을 장티푸스로 잃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전염병의 원인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파스테르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맥주와 포도주 산업 덕분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자국의 포도주 산업을 망쳐놓는 원흉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한 포도주들이 세균 같은 미생물에 오염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균 때문에 포도주가 쉬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세균들은 간단한 열 처리만으로도 죽어버렸고 포도주는 멀쩡했습니다. 파스테르 살균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전염병의 감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균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세균설입니다. 현대의학의 출발점은 사실상 세균설이죠. 세균설의 핵심 이론은 바로 한 개의 미생물이 모두에게 한 가지의 질병만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예방접종법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가량이 천연두로 사망했던 18세기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병의 원인도 치료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가면 천연두에 면역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낙농업자들로 전에 우두를 알았던 덕분에 무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젖소의 질병인 우두는 천연두와 같은 계통이면서도 증세는 훨씬 가벼웠죠. 우두에 걸리면 열이 나고 조금이긴 하지만 손에 종기도 돋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제너는 어쩌면 우두 종기 속에 있는 고름이 천연두를 막아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연두가 창궐했던 1796년 5월 14일에 그는 그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너는 낙농장 여인의 손에 돋은 우두 종기에서 고름을 빼내갖고는 다른 주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8살 소년에게 우두 바이러스를 접종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소년에겐 미열이 나면서 우두 종기가 좀 돋아났습니다. 그러더니 다 나았습니다. 6주 후 제너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천연두를 소년에게 접종했습니다. 그리곤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상패가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며칠 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년은 천연두에 면역이 생겨 아주 건강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 진행 경로에 개입할 발상을 했다는 점에서 천연두의 예방 접종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인공물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종두법이 처음이었거든요. 제너의 발견이 있고 50년 후 루이 파스테르는 사람의 광견병과 양의 탄저병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예방접종의 개념을 한층 넓혀 놓았습니다. 20세기에 와선 조나 솔크와 앨버트 세이빈이 제각각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두가 제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비타민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각각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해온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원들은 출혈과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괴혈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1747년에 마침내 스코틀랜드의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이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선원들에게 감귤류를 먹이면 괴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각기병 또한 선원들을 괴롭히는 질병이었습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과 심장 질환 및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죠. 19세기 말경 네덜란드 의사였던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각기병의 원인이 현미보다 백미를 즐기는 식습관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질병이 영양소 결핍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영국의 생화학자 프레더릭 홉킨스였습니다. 홉킨스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는 특정한 음식에만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생쥐에게 순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소금만 들어있는 합성식품을 먹였습니다. 생쥐는 앓더니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조금 먹이자 회복이 됐습니다. 홉킨스는 후에 비타민으로 알려지게 된 이른바 보조 영양소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각기병의 원인은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의 결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백미엔 없지만 빠지 않은 천연 곡물의 풍부한 영양소죠. 괴혈병은 감귤류에 많은 아스코르브산, 즉 비타민 C의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홉킨스로 인해 사람들은 영양소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면역작용에서부터 신진대사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관여하고 있는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1차) 대전의 사망자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상처에 감염을 입어 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엔 세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중엔 스코틀랜드 의사 알렉산더 플레밍도 있었습니다. 포도상 구균을 연구하던 플레밍은 배양 접시에서 이상한 것이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곰팡이인 페니실륨 노타툼이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팡이에서 세균의 치명적인 물질이 나온다고 짐작하고는 그 물질을 페니실린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추출해 치료제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패였습니다. 애쓴 보람도 없이 그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은 1935년에 미완성인 플레밍의 연구 기록을 접하고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둘은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페니실린을 추출해 정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40년엔 실험도 했습니다. 그들은 생쥐 8마리에게 치명적인 양의 연쇄구균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4마리에게만 페니실린을 주사했습니다. 결과는 몇 시간 안가 나왔죠. 페니실린을 맞지 않은 생쥐들은 모두 죽었지만 맞은 것들은 4중 3이나 살아있었습니다. 플레밍으로부터 플로리와 체인을 거쳐 세계 최초의 항생물질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건 기적의 약이었죠. 사람들을 끔찍하게 괴롭혀댔던 수없이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폐혈증, 류머티스열, 성홍열, 매독, 임질 같은 것들을요. 이젠 아무도 치명적인 병으로는 안 여기게 됐죠. 술파제는 2차 대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태평양 전선에서 이지를 앓던 병사들을 치료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화학요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사람은 병리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크였습니다. 1932년에 도마크는 새로운 화학염료들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합성된 프론토실이라는 화학염료를 연쇄구균에 감염되어 있는 실험실 수행지 몇 마리에게 조사해봤습니다. 염료는 도마크가 바라던 대로 세균에 들러붙었습니다. 하지만 세균은 죽지 않았습니다. 독성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균을 죽이진 못했지만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감염은 멎고 생쥐는 회복됐습니다. 도마크가 언제 처음 프론토시를 사람에게 썼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은 연쇄구균에 심하게 감염됐던 한 소년을 구하면서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2세였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마크의 발견은 일대 사건이 됐습니다. 프론토실에는 술파닐아미드라는 분자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 술파제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이죠. 세균 감염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마크는 새롭고도 획기적인 질병 치료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약을 발명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슐린은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당뇨병은 몸의 당 처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질병입니다. 실명이나 신부전, 심장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세기 동안 치료법을 찾아 헤맸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야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몸에서 공통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상해 있었습니다.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였습니다. 그 호르몬은 인슐린이었습니다. 1920년엔 또 다른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의사 프레더릭 벤팅은 대학원생이던 찰스 베스트와 함께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벤팅은 건강한 개의 인슐린 분비 세포에서 뽑아낸 추출물을 당뇨병을 앓고 있던 개에게 주사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시간도 안 돼 당뇨병이 있는 개의 혈당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벤팅의 팀은 사람의 인슐린과 흡사한 인슐린을 가진 동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젖소의 태아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흡사했습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정제를 한 다음 1922년 1월에 첫 번째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벤팅은 당뇨병으로 죽어가던 14살 소년에게 인슐린을 투여했습니다. 소년은 극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미국에서만 매일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벤팅의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죠. 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암의 원인과 발병 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매우 주목할 만한 과학적 성과를 이뤄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암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이클 비숍과 해롤드 바머스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뉴욕시의 슬론 캐터링 암 연구소로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암 연구를 위해 처음 손잡은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의 원인에 대해 이론이 분분했었습니다. 악성세포는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건 그저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는 세포죠. 새 혈관을 만들게 할 정도로 기능도 복합적이고요. 닭의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루 6종 바이러스에 관한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닭의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는 숙주의 DNA에 유전 물질을 주입하게 되는데 그 DNA가 후에 암 유발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루 6종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유전 물질을 주입하더라도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해한 화학 제품이나 방사선, 바이러스 감염 같은 외부 자극이 있기 전에는 조용히 잠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머스와 비숍은 세포에 암을 유발시키는 능력을 가진 이른바 암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은 사람의 세포가, 사람의 염색체가 바이러스의 경우처럼 암을 유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였죠. 종양 유발 유전자요. 종양 유발 유전자, 암 유발 유전자가 있는지 여부죠. 그래서 알아내셨나요? 처음엔 닭을 주시했죠. 이 바이러스의 출처였으니까. 닭에서도 찾고 나중엔 다른 세계에서도 찾고 포유동물이나 사람에게서도 루 육종 바이러스의 암 유전자 같은 게 있는지 찾았죠. 우리가 했던 일은 루 육종 바이러스의 암 유전자가 닭의 염색체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하고 닮았는지를 알아볼 탐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사능 분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옳았죠. 그것은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암 유발 유전자가 닭에 감염되지 않은 정상세포 속 DNA에도 이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DNA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암의 씨앗이 세포 형태로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세포가 분열할 때 오류가 생기거든요. 네. 세포가 무언가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게 되는데 우주선 같은 담배 연기. 담배 연기. 담배 연기도 좋은 예죠. 세포는 분열할 때마다 DNA의 염기쌍을 30억 개나 복제해야 한다는 것도 꼭 감안을 해야 합니다. 타자를 쳐본 사람이면은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우리한텐 잘못된 걸 찾아내서 고치는 검증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해지면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대단하다는 거죠? 과거 사람들은 정상적인 세포 안에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내재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요즘에는 모두 암이란 세포에 있는 특정 유전자에 생긴 조그만 변화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과 활동을 하던 세포가 비정상적인 악성 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암의 유전 체계를 처음으로 설명한 과학적 발표였습니다. 그것이 현대 암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분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암 연구의 토대는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누가 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암을 분자학적이고 유전학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대단하냐고요? 이젠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그 유전자를 반드시 찾아봅니다. 암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치료 대상이 명확해지면은 예전 같으면은 꿈도 못 꿨을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카고시의 인구는 300만 명쯤 됩니다. 해마다 꼭 그만큼의 사람들이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0년대 초였습니다. 미국에서 희한한 증세를 보이며 죽어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던 것입니다. 환자들의 혈액 표본을 검사해봤더니 인체 면역 체계에 꼭 필요한 백혈구, CD4 T 림프구의 수치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1982년에 질병관리예방본부는 이 병에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뜻합니다. 두 과학자가 연구를 맡았습니다. 파리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의 릭 몽타니에와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국립암연구소의 로버트 갈로가 그들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획기적인 발견을 해냈습니다. 마침내 에이즈, 즉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독감 같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어떻게 다른 거죠? 첫째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평균 잡아 7년 정도는 증세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7년이나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특이해요. 에이즈 환자가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을 때쯤에는, 그래서 입원이 필요할 때쯤에는 이미 온갖 것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 그중 어떤 증상이 그 병 때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개의 경우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감염시키고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보통은 숙주에 달라붙은 다음 자기의 유전 정보를 세포 속에다 주입하죠. 그 결과 바이러스는 세포의 정상 기능을 접수해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입자들로 더 많은 세포들을 공격하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바이러스 범죄에 속하는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죠. 그건 어떤 점이 다르죠?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이해요. 레트로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답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RNA 형태로 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DNA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긴 DNA예요. 그 DNA는 뭐가 문제죠? DNA는 우리의 유전자와 결합을 해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돼버리거든요. T세포군이 레트로바이러스에 DNA가 포함된 채로 맞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복제되는 거죠. 맞아요. 영원히 예, 영원히. 회복불능이군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감춰뒀다가 복제하는 세포가 생기는 거죠. 다른 세포들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중에야 다시 나타나 바이러스를 복제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평생 감염을 지속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게 이 병 연구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일으키며 그것은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 병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뚫린 것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됨으로써 달라진 게 있다면 뭔가요? 덕분에 항바이러스 약물요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은 세포는 그 상태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만을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 항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단 말인가요? 없었죠. 에이즈 덕분에 연구도 활성화되고 전 세계 제약회사와 대학들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저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약만 떨어뜨려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사용법을 가르쳐줘야죠. 덕분에 아프리카 나라들하고도 좀 알게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끔찍한 병 때문에 가까워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런 위대한 발견들 덕분에 세계는 변화한 것입니다. 세균설에서부터 암의 근원을 밝혀내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획기적인 발견들이 있었기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구해내면서 지금과 같은 의학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을 한번 기대해 볼까요?